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언론이 함께 침몰했다, 이런 비판 많이 있는데요. 예, 오늘도 이 언론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침몰의 원인은 선장 탓인 것 같습니다.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보도국 회의를 하다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 완전히 깡패네 라고 말하는 등 가족을 비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김장겸 국장은 부인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겠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달 25일 아침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을 두고 완전히 깡패네, 유족 맞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편집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밤 보도 방향을 잡는 자리죠. 어느 언론사나 하는 회의이긴 한데요. 보도국의 부장급 간부 1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박상후 보도국 전국부장으로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과 가족들의 대화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한 말인데요. 박상후 부장은 대화 현장이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면 돌 던지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김 국장이 깡패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김장겸 국장은 또 팽목항 상황과 관련해서 누가 글을 올린 것처럼 국민 수준이 그 정도라면서 정부 관계자의 무전기를 빼앗아 물에 뛰어들라고 할 수준이면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써서 논란이 된 국민이 미개하다, 이 발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장겸 보도국장은 이런 국민이 미개하다라는 발언에 동조한다는 식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MBC 관계자는 한겨레 기자에게 김장겸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예, 김장겸 보도국장 당사자의 입장은 있습니까? 네,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보도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한겨레가 그래서 김장겸 국장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상후 전국부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두 부장은 발언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 깡패 발언, 아프리카 발언,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예. 자,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부장 가운데서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사람과 잘 모르겠다는 사람과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으로 셋으로 갈리죠. 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MBC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상후 전국부장입니다. 박상후 전국부장 잘 아시는 대로 유족들의 조급증 때문에 잠수사 한 명이 희생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지를 펴가지고 어제 MBC 기자들이 단체로 이거는 보도가 아니라 참사다 라면서 시청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지요. 예. 그 사과를 부른 당사자가 바로 박상후 전국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국장과 박상후 부장, 이 두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 안 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모르겠다 또는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겨레 기자에게요. 예, 한겨레 이면에 난 기사인데요. 예. 예,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문화방송 관계자는 한겨레 김 국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했으니까 또 MBC에서 법적 대응을 하면 뭐 사실관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따져보면 뭐 진실은 가려지겠지요. 법적 대응 참 많이 하세요. 우리 김장겸 국장께서.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에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당시 이 유족들과 함께하겠다는 분들 노란 리본 단 사람들은 다 내쫓았습니다. 이거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 없습니다. 뭐 당연히 노란 리본 단 사람 출입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없고요. 다만 교통방해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경찰이 미리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막았다는 것은 사법당국이 사실상 검열을 한 것이고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침을 내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손팻말을 들고 불법 시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막았을 뿐 노란 리본을 근거로 해서 막진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구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나 예. 당국이 이런 또 시위에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는군요. 예, 실종자 구조는 못하는데 정권 구조는 아주 그 어떤 정권보다도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박근혜 정부 아래 경찰입니다. 자, 정부 여당의 이 최근에 이런 행태들을 비판하는 기사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4면입니다. 시민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에 무능력하게 대처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말로 제동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한 말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하고 정치적인 활동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정치적인 담론을 결정하는 국가, 정부 관료, 정치 세력 등은 시민들과 괴리된 채 정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로운 사고나 정치활동까지 억압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당신 정치적이네. 정략적 의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표는 왜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 투표만 하고 나머지 때는 모든 정치를 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김영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올바른 민주정치를 행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경계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려는 단순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정부 대통령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여당, 정부 고위 관계자, 보수단체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학자들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제인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행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가적인 비극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 같은 정치적 사건을 대할 때와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 패턴을 분석한 기사인데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서 시간을 질질 끌고 국민들의 비판은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의 요구는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식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은 세월호 사태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없지만
그러니까 위기, 참사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현 정부에 없지만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대형 참사 앞에서도 어김없이 쟁점 흐리기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 기사 오늘 한겨레에 있습니다. 색깔론 정쟁 프레임 시간 끌기. 아주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또 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외부 세력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올라온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니까 이성한 경찰청장이 가족들이야 청와대에 가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세하려는 외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이념적인 집회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순수한 유가족은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지요. 외부 세력 개입설을 키웠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이 여론에 편승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정부 대처에 불만을 품은 실종자 가족들이 KBS를 거쳐서 청와대 행진을 했을 때도 외부 세력이 선동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요.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세월호 사고가 정권 책임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위기를 느낀 보수 진영이 외부 세력론을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바로 그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도의 자원봉사자들, 서울의 시위꾼들. 이겁니다. 팽목항의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거의 없다. 빨랫감을 거들어 갈 때도 빨래해드립니다라는 팻말만 들고 다닌다.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수칙에는 음식은 꿇어앉듯 낮은 자세로 구원한다. 발소리를 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말 한마디, 눈빛과 발걸음, 손짓 하나도 조심한다. 당연히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도의 이런 풍경과 대조적으로 서울과 안산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에 열린 추모 집회에는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같은 단골 시위단체가 망라해서 참여했다. 광우병 촛불 시위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여러 정치 집회에서 보던 얼굴도 적지 않다. 서울 청계천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세월호, 학살, 신유신 독재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하면서 수첩 공주 끌어내라, 무능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마음껏 외쳐댔다. 많은 국민은 진도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다가도 서울 안산의 전문 시위꾼들을 보면 다시 절망하게 된다. 어느 쪽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사설의 도입부가 이렇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 네. 예. 되짚어보면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가지 언론이 있다. 예.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은 추모나 위로는 가능하지만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은 시위꾼들이나 하는 정쟁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 나간 주장은 조선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사설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치선동, 정치투쟁으로 몰아세우는 기준 매우 자의적이다. 보수 언론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따위의 구호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선동이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 추모 집회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흐름은 국민에 대한 침묵의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야말로 불순하다. 이거야말로 정치선동이다라는 이야기죠. 진도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정부 비판은 안 되고 온전히 자원봉사, 위로, 추모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서울에 또 안산의 추모객, 또 정부 책임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번 사태에, 사건에
깊이 아파하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또 청소년입니다. 진도 자원봉사자 중에 조선일보가 평소에 그렇게 종북하던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도 있는 거 조선일보는 몰랐을까요? 진도의 자원봉사자나 또 서울 안산의 추모객, 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별 수 없는 인간들이며 세월호 참사 2번 다시 없어야 한다. 이 아픔 함께 나누자라는 데에는 뜻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진도 추모객 따로, 시위자들 따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진도의 자원봉사자들과 진정 대조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유족을 깡패라고 지칭하고 말이죠.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비하한 공영방송 책임자.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정미용 씨와 함께 정의실현 국민연대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의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김호월 씨 같은 사람이 진도의 자원봉사자와 대조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유족들을 미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김호월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진도의 자원봉사자와 대조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조선일보 어떻게든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적 선동의 다름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논리로 똑똑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또 사면을 보게 되면은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뉴욕타임스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전면 광고를 실은 미국 교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보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주류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때문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열이라는 게 꼭 기관원이 신문사에 상주해서 이 기사 돼, 이 기사 안 돼, 이 기사 넣어, 이 기사 빼 이렇게 해야만 검열입니까? 조선일보는 이 검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관련한 기사인데요. 국방부가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하지 못한 이유로 수중 무인 탐사기와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같은 이런 문제의 핵심 장비들, 이것 때문이다.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투입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다 건조하고 건조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까지 해놓고 결국 투입을 못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말이죠. 자, 그런데 수중 무인 탐사기,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이 핵심 장비들 누가 구매했느냐? 누가 엉터리 장비를 구매한 거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방위사업청이 구매를 주도한 관급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특히 수중 무인 탐사기와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를 관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회의의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당장 통영함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핵심 장비를 정부가 사온 겁니다. 정부기관이 장비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서 통영함을 제때 못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위기 대비도 못하는 정권, 사고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 수습을 잘하기 만무합니다. 예, 관련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사고 브리핑에서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유도한 것이다. 이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혼란과 해경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석균 총장의 이런 반응은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도 선체에 진입하는 식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검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읽힙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 수사 파트너인
해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압수수색만 진행한 뒤 본격적인 수사는 세월호 승무원들 수사 이후로 미뤄왔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토 같은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되니까 해경청장이 직접 수사 방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한 말이 있네요. 해경은 청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이 오로지 구조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해경 구조 활동이라는 얘기입니까? 해경 구조 활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과실치사의 그 수렁으로 빠져들 위기에 놓여 있는 해경 구조 활동을 해경이 하고 있다. 실종자 구조를 하지 않고 말이죠. 한국일보 사면을 가면 해경의 기가 막힌 처사가 또 고발되고 있습니다. 최모 씨 30살인데요. 이분이 팽목항 실종자 신원 확인소에서 어머니의 시신과 유류품을 받았습니다. 가방, 지갑, 손수건. 어머니의 소지품이 다 있었지만 유독 휴대폰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모 씨가 어떻게 됐나 사정을 살펴봤는데요. 최모 씨 말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해경이 정부 방침상 수사를 위해서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다음 돌려줄 테니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휴대폰 제출을 유가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진, 동영상, 문자 내용을 종합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인데 유가족에게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최모 씨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란 말도 없었고 정부 방침이라는 해경 말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신을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모 씨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휴대폰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이 왜 사생활이 담긴 유품을 동의도 없이 해경에게 넘겨줬느냐라고 해가지고 최 씨는 더 급한 마음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해경 관계자를 찾아서 이제 만났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휴대폰을 갖고 간 적이 없다. 차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휴대폰을 갖고 나갔는데 그리고 시신이 수습된 과정에서 보니까 휴대폰은 빠졌는데 또 해경은 그 휴대폰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조사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해경은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우리는 휴대폰을 가져간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모 씨는 유류품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없다고만 하면 누가 믿겠느냐. 전날 아버지와 멀쩡하게 통화하던 어머니의 휴대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면 말이죠. 사고 당일 오전 7시 20분 KBS 텔레비전 자막에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는 그런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 이 소문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취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취재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런 자막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KBS의 그 제작진은 애초 7시 20분 사고 자막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자막을 일부러 지운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의 그 쟁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공식 트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사고 당일 오후에 올라온 트윗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는데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생존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4월 16일에 올라온 트윗에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다. 이런 트윗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알고 봤더니 이 4월 16일에 올라왔다는 그 시점은 미국 시각이었습니다. 미국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바꿔보니까 4월 17일 오전 9시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트윗 내용에 보면은 이거 사고 당일에 올라온 트윗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습니다.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다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다? 침몰 시점은 당일
낮이거든요. 그런데 오전 7시 20분에 완전히 침몰했다. 이 트윗 자체가 이게 당일 아침 상황을 말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소문을 낳고 또 그 소문이 또 다른 소문을 낳다 보니까 루머가 퍼졌는데 KBS에서 오전 7시 20분 사고 시점을 알려줬다는 그런 내용은 일단 사실과 다릅니다. 이 트위터의 시간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표시 방식이 로그인을 하기 전에는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 시간이 표시되지만 예. 로그인을 하면 한국 시간이 표시되는 탓에 이런 혼란이 생겼다는 게 이제 이 트위터 이 글이 올라온 시간에 대한 그런 분석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정부부터 이게 사고 발생 시각을 제각각 보고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첫 사고 접수 시각이 4월 16일 8시 52분이라고 밝혔지만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공문에는 오전 8시쯤 침몰 중 이렇게 나왔고요.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은 사고 당일 이 항행경보를 발령하면서 사고 발생 시각을 오전 8시 반으로 적었고요. 진도구청 상황실은 8시 25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전부 오전 8시 초반대로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다 실수래요. 다 실수. 다 오타고 다 낭설에 기초한 작성이고 나라가 이렇습니까? 예? 사실 이 발생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발생 시각이 8시 52분 그 이전이라면요. 구조화 시간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정부가 사고를 알고도 방치하고 결국 이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다는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사고 발생 시각, 사고 접수 시각이 오전 8시 52분, 이 공식적으로 이 시각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KBS의 굿모닝 대한민국 자막에 뉴스 속보가 떴다는 내용만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한편 한국일보 사면을 보면은 정부가 해외 업체에게 침몰한 세월호 인양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대는 한 200억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세월호는 무게가 10배에 달하고요. 수십 미터, 10미터 이상 더 깊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최소 4천억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여야 빅3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세월호 민심의 앞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 빼놓고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후보 양당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경기도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그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단연 앞서는 걸로 나타난 조사. 그 조사는 옛날 조사가 돼버렸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지난 일요일, 월요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한 달 전 같은 조사에 49.7%였는데요. 한 달 전에. 어제 조사는 40.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은 34.9%에서 39.4%로 상승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남경필 의원이 15%포인트 앞서던 독주에서 0.8%포인트 차 초박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 접전이던 인천에서도 지난 11일에 발표된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이 46.5%로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34.4%를 크게 앞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사이에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요. 일단 경기도 조사만 보면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6면에 분석 기사가 있는데 연령별로 20, 30대가 새정치연합의 김진표 후보 쪽으로 급속하게 쏠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는 한 달 전에 김진표 후보가 6.4%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에는 23.6%포인트 차이로 크게 벌어졌고요. 30대는 남경필 후보의 2.7%포인트 우세였는데 김진표 후보의 37%포인트 우세로 급변했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성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에서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이 한 달 전에는 41.2대 36.3으로 남경필이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6.8대 57.9로 뒤집히면서 가장 변화가 극심했습니다. 권역별로는 과천, 광명, 부천, 시흥, 안양, 의왕에서 변화가 컸고요. 하지만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안산이 포함된 경기 서남부 지역, 안산, 수원, 안성, 오산, 평택, 화성에서는 남경필,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 차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기호 2번 정몽준 후보 선거인단 득표수 2,657표, 여론조사 지지율 60.2%, 득표수 541표, 정몽준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정몽준 후보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JTBC 뉴스9.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정몽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선출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 후보님의 개인적으로는 가족분들 발언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거듭 사과도 하시고 해명도 하셨는데 그 질문은 제가 그래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예. 하시죠, 뭐 하시던데. 예. 아닙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고맙습니다. 질문 드릴 텐데요. 네. 부인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네, 질문을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뭔가 하시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 내용은 네. 아직 현직 의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네.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그렇죠.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저희 집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게 텔레비전에 자막으로 계속 나와서요. 예. 참 저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지구당 당협에서 저희 집사람을 초청을 해서 예.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런 경우에 소개하면서 뭐 정몽준 의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죠.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께서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셨으면 뭐 김황식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누구든지 예.
본선에서 1사람을 지지해달라 우리끼리 10명이든지 1명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예.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정 의원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께서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 호소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손 사장님 예. 선거 이런 기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예. 한편 어제 수락 연설에서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시장직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설 내용 중 시장직을 대통령직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